지난 토요일에 치렀던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거기 1번 문제 보면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대립상을 이루는 단어들이 일정한 방향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반의어를 묻는 거죠. 반의어를. 반의 관계를 묻는데 서로 방향만 다른 거, 그걸 우리가 방향 반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시상한다라는 말은 상을 준다는 거고 수상한다라는 말은 상을 받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주고받는 그 방향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3번도 판매한다 하면은 물건을 판다 이 말이고, 구매는 사다라는 말이니까 이 둘은 또한 일정한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된 걸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공격과 방어 하면 이때 공격과 그리고 방어 역시 서로의 공격하며 방어하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준다면, 1번의 성공과 실패는 즉 둘 사이에 중간항이 있을 수 없는 모순 관계를 보이니까 이때에는 곧 우리가 반의 관계 안에서도 모순 관계다. 반면에 여기 제시된 것들은 반의어 안에서도 반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공과 실패는 모순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에 토론에서 사회자가 하는 역할 그랬습니다. 이 사회자의 역할은 사실은 꼭 우리가 뭘 학습해서가 아니라 즉 상식적으로도 할 수 있죠. 토론이나 토의를 진행하는 사회자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의견을 내세워서는 안 되고, 즉 토론이나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자의 역할을 해야죠. 사회자는 이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 토론을 시작하면서 논제가 타당한지 토론자들의 의견을 묻는다. 자, 논제가 타당하냐는 여부는 토론 전에 상의를 했어야 되는 문제지, 사회자가 갑자기 토론자들을 모아놓고 논제가 타당하냐라고 묻는 건 적절치 않죠. 또 2번 토론자들에게 토론의 전반적인 방향과 그리고 유의점에 대해서 안내한다. 즉 토론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유의할 점을 안내하고 있다. 이게 바로 진행자, 곧 사회자로서의 역할에 가장 충실한 거죠. 정답은 2번. 반면에 3번 청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쟁점을 약화시킨다. 이건 토론자가 해야 될 것이지 사회자가 할 건 아니죠. 즉 사회자는 진행을 원활히 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고, 이 토론자가 청중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즉 쟁점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다음에 4번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를 비판하는 견해를 개진하여 논쟁의 확산을 꾀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토론자가 해야 될 것이지 사회자가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은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먼저 멕시코의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가브리엘 과드리는 1960년대 이후 중앙아메리카 숲의 25% 이상이 목초지 조성을 위해 벌채되었고, 1970년대 말에는 중앙아메리카 전체 농토의 3분의 2가 축산단지로 점유되었다고 주장했다라고 했죠. 즉 주장을 폈고
이렇게 벌초지가 되었고 또 축산단지로 점유되었다라고 주장했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뒤에 뭘 들어줬냐면 실제로 1987년 이후로도 그래서 실제 사례를 들어줬죠. 즉 그 실제 수치, 즉 멕시코에서만 1497만 3,900헥타르의 열대우림이 파괴되었다라고 해서 즉 실제 사례를 수치로서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주장했고 그 주장의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장 적절한 건 1번이죠.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논거의 타당성을 높인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이 사이수려 현상은 여러 차례 공부한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노랫말하고 노래라는 말과 명사 말이 만나는데 얘가 발음했더니 노랫말하고 발음이 되고 노랫말하고 발음이 되니까 받침에 시옷을 써야죠. 즉 니은이 첨가된 사이수려 현상이므로 받침에 시옷을 표기합니다. 자, 반면에 2번에 따라서 1번은 틀렸죠. 노래말이 아니라 노랫말. 왜냐하면 니은이 첨가된 사이수려 현상으로 노랫말하고 발음되니까 사이시옷을 붙여야죠. 2번에 순댓국이죠. 순댓국 하게 되면 역시 사이수려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발음하면은 순댓국 하고 된소리가 발음되니까 사이수려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죠. 다음에 하굣길 역시 그 발음이 하굣길하고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붙여서 이때는 된소리가 나는 역시 사이수려 현상이므로 사이시옷을 붙여야죠. 그런데 4번의 인사말은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죠. 인사말이나 머리말은 즉 첨가되는 게 없으므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인사말, 머리말 하고 사이시옷 없이 표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 정답은 4번. 자, 5번은요. 우리가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는 두 가지 태도가, 하나는 내재적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외재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대하는 데는 이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 존재하고, 내재적 관점은 오로지 작품만 보는 것이고 오로지 작품만 바라보는 걸 말하고, 이 외재적 관점은 작가나 또는 독자나 또는 그 반영된 시대를 고려해서 평가할 때 우리가 외재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작품만 본다는 얘기는 작품에 사용된 언어나 구조에 초점을 둔다는 얘기고, 이때 우리는 이걸 절대론적 방법
또는 구조론적 방법, 절대론적 방법, 구조론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외지적 관점에 의해서 작품을 쓸 때에는 이 작가의 의도를 초점에 두면 표현론적 입장 또는 생산론적 입장, 표현론, 생산론적 입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독자가 어떻게 작품을 받아들였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면은 이를 효용론 또는 수용론적 입장이다. 효용론, 수용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얼마나 시대적인 걸 반영하고 있는가, 이를 초점에 두면은 이를 반영론적 입장 혹은 모방론적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중요한 건 이 중에 어떤 관점에 의해서 평가했는가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작품에 대해서, 여기 지금 박목월의 나그네를 들었는데 이 나그네에 대해서 그 평가한 것이, 그 평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즉 그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가 틀리는가 이걸 질문한 게 아니라, 그 평가가 어찌됐든 그 평가의 시선이 내재적이냐 아니면 외재적이냐 이걸 묻는 거죠. 그 중에서도 지금 반영론적 입장에 의해서 작품을 바라본 걸 찾아라, 이런 질문이에요. 이럴 때는 사실 어떤 작품이 출제돼도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작품에 대한 평가가 맞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 시선이 어떤 입장에서 즉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선택지 1번을 봐요. 전통적 민요의 율격을 바탕으로, 따라서 운율을, 작품에 사용된 운율을 곧 중점에 두고 작품을 봤다는 거예요. 이 작품이 과연 전통적 율격을 썼는지 그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위에서 말한 반영론적 입장에 쓴 게 아니라 곧 내재적 관점에 의해 쓰였다. 그러므로 1번은 해당이 안 되죠. 또 2번, 삶의 고통스러운 단면을 외면한 채, 그러니까 이 작품이 당시의 삶의 힘겨움은 외면하고 유유자적한 삶만을 그린 건 아닌지 비판할 여지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그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금 평가한 거죠. 따라서 위에서 얘기한 반영론적 입장에 의해서 작품을 바라본 게 맞네요. 정답은 2번. 3번, 4번 모두 내재적 관점에 의해서 작품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설명이 맞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관점을 취했느냐가 여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위의 시에 대해서 설명한 게 또 맞는지를 봅시다.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득 가는 나그네. 자, 구름에 달가득 가는 나그네의 음수율을 헤아려 보면 7자, 5자의 형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이거 역시도 7자, 5자의 형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음수율이 7자, 5자의 형태를 취할 때 이걸 우리가 민요조 리듬이라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7호조의 민요조 리듬을 보이고 있다. 7호조의
미녀조 리듬을 보인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또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득 가는 나그네. 즉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하고 자연적 배경을 줬고 거길 구름에 달가득 가는 나그네에서 나그네가 구름에 달이 가듯 그렇게 여유롭게 유유자적한 행보를 보이는 걸 말하고 있죠. 또 길은 외줄기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나그네의 그 가는 길이 결코 풍요롭고 순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그래서 길은 외줄기다 하고 나그네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고 고독하고 외로울 거다라는 걸 말하게 하죠.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자, 술 읽는 마을은 후각적 심상인데, 술 읽는 마을은 후각적 심상인데 그 뒤에 타는 저녁 노을은 시각적 심상이죠. 결국 후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이 나란히 제시돼서 우리 이런 A라는 감각과 B라는 감각이 나란히 제시되면 이를 뭐라 하나요? 이걸 복합 심상이라고 합니다. 복합 심상. 그래서 후각이라는 것과 시각이라는 것이, 후각과 시각이 나란히 제시되고 있고, 이렇게 두 개의 감각이 각각 제시되고 있으면 이를 복합 심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감각은 어떤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가야, 그래야 공감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지금 보다시피 단지 두 가지 감각을 나란히 병렬적으로 제시하면 이는 복합심상이 되죠. 자,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동양화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전체적인 시의 주제가 바로 나그네의 유유자적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 선택지에 설명해 놓은 것이 어떤 관점에 있어 쓰였는가, 이게 중요한 점이었고, 자, 6번을 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됐는데, 이건 곧 글의 주제를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글의 주제는 본문 안에 반드시 들어있고, 그 중에서도 글의 앞부분에 그 주제가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첫 단락에 일단 초점을 두고 이 글이 무엇을 다루는지 이를 살펴야죠. 책은 벗입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반가운 벗입니다. 배움과 벗에 관한 이야기는 논어의 첫 구절에도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 자, 이건 뭘 말하냐면 논어의 첫 구절인 학이 시습시면 불역 여로하여 유붕자원 방래하면 불역 낙화하다 하는 논어의 첫 구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인용을 통해서 공자의 말씀을, 논어의 말을 인용해서 결국 책은 벗이다라는, 책을 가까이 하자
책은 벗이다. 책을 가까이 하자. 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단락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가 나와요. 만약에 뒤에 이 그러나가 없었다면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이 벗이니까 가까이 해라. 이 얘기가 전부였을 텐데 바로 다음 단락에 그러나가 나와서 뭘 지적하고 있냐?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게 책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하고 우리 현실에 대한 비판을 우리 현실에 대한 비판을 썼죠. 결국 우리 현실은 그렇게 책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 뭐 통계를 내면 뭐 전 국민이 1.8권 그러니까 1년에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는 1년에 한 권 겨우 읽을까 말까 그런 저급한 독서 문화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의 독서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에는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을 열고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이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이 독서의 의의를 썼죠. 독서라는 것은 나를 확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또 나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래서 독서의 의의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책은 벗이다라는 이 뻔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 이걸 전제로 해서 책은 늘 가까이 하는 우리의 벗인데 문제는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을 했고 현실 비판을 했고 그럼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말은 결국 독서가 왜 필요한지 독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걸 이야기하겠고 그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기를 확장하고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자기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러므로 6번의 정답은 1번이죠. 자, 독서는 타인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자기화하는 과정이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답을 알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야 뭐 시험 보고 나면 발표하는 거고 중요한 건 이 문제 푼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에는 문장 자체, 기출된 문장 자체를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 옆에 사전 딱 펴놓고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꼼꼼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자, 책은 벗입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이때 먼 곳 할 때 먼 밑줄 치고 이때 먼은 품사가 뭘까요? 먼 곳에서 할 때 먼은 품사가 뭐다? 얘는 원래가 먼하고 뒤에 명사를 꾸미게끔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 원래는 멀다 하고 효용사로서 멀다 하고 쓰던 말인데 여기서 잠시 먼하고 관용영어미 니은이 와서 뒤에 곳을 꾸미고 있죠. 그러므로 얘는 품사는 효용사고 여기서는 관용어로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뒤에 말과 또 띄어 썼고요. 먼 곳에서 찾아온 반가운 벗입니다. 배움과 벗에 관한 이야기는 논어의 첫 구절에도 있습니다. 자, 첫 구절 할 때 첫 밑줄 치고 이때 첫의 품사는 얘는 뭐 처음이라는 말이 활용을 해서 바뀐 게 아니라 첫하고
관용사로서 뒤에 오는 말을 꾸미는 첫 하는 관용사가 있죠. 이걸 우리는 수관용사라 부르죠. 따라서 이때 배움과 벗에 관한 이야기는 논어의 첫 구절에도 있습니다. 이럴 때 첫은 품사가 관용사다 얘기입니다. 그 위에 뭐는 품사가 뭐라고요?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활용을 한 건데 첫은 원래 품사가 관용사라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형태가 바뀐 게 아니라 이 첫이라는 말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명사를 꾸미는 데만 쓰도록 그렇게 이루어진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가 그런 뜻입니다. 여기 그런 이런 저런 이 말도 품사가 관용사입니다. 그런 저런 이런 이 단어도 품사는 관용사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수험 공부로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게 독서는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자, 결코에 밑줄 치고 이 결코라는 부사어는 반드시 뒤에 뭐가 온다? 부정 표현이 온다. 결코 무엇이 아니다 하고 반드시 부정 표현이 옵니다. 결코라는 말 뒤에는 여기서 보다시피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하고 부정 표현이 오죠.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고 싶은 불행한 만남일 뿐입니다. 밑줄 그어 암기하는 독서는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못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밑줄을 그어 밑줄 그어 할 때 그어는 그따라는 말에 어미 어가 왔을 때 그따라는 말에 어미 어가 왔을 때 결국 그어라고 활용한다는 얘기는 이 그어가 규칙 활용을 했다 불규칙 활용을 했다 불규칙 활용을 했다. 불규칙 중에서도 뒤에 어미 어가 왔더니 시옷이 탈락했네요. 그럼 무슨 불규칙? 시옷 불규칙. 그래서 그어는 시옷 불규칙 활용을 보인 것이고 시험 문제에 밑줄 친 그어와 그 활용이 같은 것을 하면 시옷 불규칙 원을 찾으면 되겠죠. 독서는 모름지기 밑줄 치고 자, 이 모름지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서술어에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당위의 명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 만약 뭐뭐라도 이렇게 그 부사어가 주로 호응하는 서술어 이 경우에는 수거처럼 좀 외워야 되죠.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을 열고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삼독입니다. 자,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독서가 삼독이라는 거지. 먼저 글을 읽고 다음으로 그 글을 집필한 목적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은 최종적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읽다는 의미는, 읽는다라는 의미는 단지 글을 읽는다는 게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해한다는 거죠.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가 바로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음, 그 글이 제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필자가 어떤 시대에 어떤 사회에 발딛고 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처지와 무관하게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시대의 문맥이라는 얘기는 결국 시대 정신이죠. 즉, 이 글은 작가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당대 시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 시대 정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죠. 자, 7번 문제는 띄어쓰기를 물었는데요. 우리가 이 중에 이건 이제 한 단어가 됐습니다. 원래는 그라는 관용사와 중이라는 명사가 만난 건데 아예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하고 붙였어야죠. 다음 2번에 어제는 밤이 늦도록 옛 책을 뒤적였다. 이때는 옛이 아까 나왔듯이 관용사라고 했죠. 설령 여기 옛 책이 이게 한 단어가 아닌가라고 헷갈린다면 과연 이 꾸미는 말 이 자리에 다른 단어들이 쉽게 올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뭐 옛 책의 반대말인 새 책도 있겠고 또 나의 책 이렇게 관용사 플러스 이렇게 나의 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관용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옛은 관용사가 그대로 관용어가 된 관용사가 그대로 관용어가 됐기 때문에 뒤에 오는 체험과는 이렇게 띄었어야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시간 날 때 낚시나 한번 갑시다. 자, 이때 한 번은 꼭 횟수로 한 번이라는 횟수를 강조하려면 당연히 띄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 하고 부사로서 일단 저질러 보자는 거지. 한 번 하고 즉 일단 저질러 보자는 의미로 부사로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는 횟수에 상관없이 일단 저질러 보자는 의미로 쓴 것이니까 붙였어야지. 시간 날 때 낚시나 한번 같이 갑시다. 두 번, 세 번 가자는 게 아니라 일단 가보자라는 얘기입니다. 4번은
사람들은 황급히 굴 속으로 들어갔다. 자, 굴 속에 들어갔다 했을 때 이게 사전에 한 단으로 올라와 있어요. 사전에 산속 굴속은 한 단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굴속으로 모여들었다. 4번이 틀렸죠. 굴속으로라는 말은 한 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붙였어야죠. 17번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의문현상을 가지고 질문을 물었죠. 그러면 우리는 똑바른 발음을 먼저 하고 그 발음이 똑바르면 거기서 의문현상을 찾으면 되죠. 자, 먼저 가을리를 봅시다. 자, 가을리를 하게 되면 먼저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니은이 앞에 있는 니은을 받아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유음화가 가을리를 하고 유음화가 일어납니다. 즉 니은 첨가와 유음화가 일어났고 그러므로 의문의 개수는 한 개가 더 많아진 거죠. 없던 니은이 첨가됐으니까 한 개가 더 많아진 겁니다. 따라서 한 가지 유형의 의문 변동이 나타났다. 틀렸고 2번 텀마당 자, 이 텀마당은 터와 그리고 마당이 만났고 명사와 명사가 만나서 발음이 텀마당하고 니은이 첨가됐죠. 즉 명사와 명사가 만났고 니은이 첨가된 그런 발음을 보이니까 표기에 시옷을 쓰는 거죠. 그래서 텀마당 사이소리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발음상에 터라는 명사와 마당이라는 명사가 만났는데 텀마당하고 니은이 첨가됐죠. 이 경우는 니은이 첨가된 사이소리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화현상이라는 말은 틀렸죠? 자, 동화라는 건 뭐예요? 자음에서 동화는 뭘 말한다고요? 비음화나 유음화를 말해요. 비음화나 유음화를. 그거를 동화라고 한다고. 자음 동화. 그런데 지금 이 글의 경우는 동화작용이 일어난 게 아니라 니은 첨가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동화작용이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은 터와 마당의 결합이 아니라 텄과 마당으로 오해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텄과 마당이 만나서 디귿이 니은으로 발음된 게 아니고 원래는 텄하고 발음될 이유가 없죠. 터라는 명사니까. 그래서 명사 터와 마당이 만나서 발음상 니은 첨가가 일어났으므로 사이소리 현상이라 시옷을 쓴 거죠. 그 다음 입학생을 보면 자, 입학생이에요. 그러면 입학생이라는
이 발음을 보고 첫째 비읍과 히읗이 만나 피읍 축약이 일어났죠. 또 시옷이 앞에 기억의 영향을 받아서 입학생하면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죠. 그래서 축약과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고, 음운 변동 전에 음운의 개수와 음운 변동 후에 음운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 정답이죠? 음운의 개수가 축약이 일어났으니까 하나 줄었다라고 해야죠. 음운의 개수는 2개 있던 게 입학생하고 하나로 줄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4번에 흙먼지 했습니다. 자, 이 발음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흙 대표음이 났겠죠. 그 다음 먼지라는 단어가 있고, 이 둘이 만나서 발음을 하면 흙먼지하고 기억이 이응으로 변화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를 우리가 비음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음절의 즉 리을 기억, 음절 끝에 있던 겹받침이 기억, 대표음 하나로 줄었고, 이걸 우리는 자음군 단순화, 겹받침이 하나로 줄면 자음군 단순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리을 기억이 기억으로 줄었고, 다시 이 기억이 미음을 만나 이응으로, 그래서 비음화가 일어났죠.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4번에 보면 음절 끝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외의 자음이 오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뀐다. 이건 단순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말하는 건데, 지금 이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 자음군 단순화를 말하고 있으므로 4번도 설명이 틀렸죠. 지금 이 경우는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리을 기억이 대표음 기억으로 겹받침이 하나의 자음으로 줄었으니까 이는 자음군 단순하다라고 말해야 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같은 교차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탈락이, 자음군 단순하면 탈락이 일어난 겁니다. 자,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만 입학생하고 축약과 그리고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으니까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던 겁니다. 자, 9번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어떤 문서가 접수되면 여기 1번에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같은 문장 안에 접수라는 말이 연달아 나왔으니까 일단 틀렸고, 여기서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합니다. 앞에 과거 시제를 썼고 되었을 때, 그리고 뒤에도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우선한다라는 말은 현재 시제인데, 접수되다 하면은 그 당시의 시제상으로 현재인 상대 시제를 드러내죠. 그러므로 1번은 문제될 게 없다. 정답은 1번. 2번, 안내서 및 과업지시서 교부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자, 교부는 교부한다. 이는 어색하죠? 동호 반복의 회피죠. 같은 문장 안에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요? 앞에 교부는 빼버리고 안내서 및 과업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자, 3번은 200m 이내에 수역을 제외한이 아니라, 여기서는 주어가 200m의 수역을 제외된 상태가 아니라 제외한 상태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이 말이니까 제외된을 제외한으로 바꿔라. 맞고. 자, 4번에 관련 도서는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자, 열람하다라는 말은 목적어를 취해요. 그러면은 관련 도서를 열람하는 거고, 이걸 열람하는 건 관계자들이죠. 그러므로 관계자들이 열람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관계자들에게 열람하게 한다고 사동문으로 열람하게 한다고 사동문으로 써야 합니다. 9번에 따라서 정답은 1번. 1번만 고치지 말아야 될 내용을 고쳐서 어긋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9번까지 풀어봤는데요. 9번까지 풀이해서 납득이 안 되거나 궁금한 거는 질문하세요. 9번까지 풀었던 거에서 납득이 안 되거나 의문이 나는 거. 뭐요? 1번이요. 1번은 일단 우리가 반의어 안에는 반대관계와 모순관계가 있거든요. 즉 서로 반대말은 반대말인데, 예를 들어 상을 주다, 시상과 그걸 받다, 수상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수상이라는 단어는 시상이라는 단어와 매우 긴밀하게 짝을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상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그런 중간항이 가능하죠. 이러면 이 두 단어는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성공과 실패는 이 둘 사이는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상대되는 말이 실패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결국 성공하면서 실패한 것, 이렇게 모순된 표현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간항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모순관계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있다 없다 같은 거예요. 있다 없다는 분명히 있다의 반대는 없다지만 그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런 상태는 불가능하지. 마찬가지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건 이기다와 지다인데 결국 이겼냐 졌냐 이 말이거든. 그러면 이건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닌 그런 중간항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이거는 모순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순관계의 반대말하고 반의어하고 그리고 반대관계의 반의어하고 이 차이를 물어본 겁니다. 예. 예. 그게 뭔 말이야? 작품만. 예.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구가 질문한 거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말했을 때 그 언어나 구조를 본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작가가 그런 언어를 가지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표현한 것과 뭐가 다르냐 그 얘기예요? 예. 예. 아, 우리 친구가 지금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작가의 의도를 고려한 표현론적 관점은 어떻게 쓰는 걸 말하냐면요. 작가의 개인사하고 연결지어야 돼요. 작가가 뭐 소년 시절에 뭐 엄마한테 맞았기 때문에 이 작품에 이런 단어가 쓰였다. 이렇게 그 사람의 개인사하고 연결을 져야 돼요. 그냥 작가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썼다. 이랬다고 표현론이 아니라 그 개인사. 즉 예를 들어 뭐 이육사 같으면은 감옥에 수감됐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시를 썼다. 이런 식으로 작가의 개인사가 들어있을 때만 그걸 표현론이라고 해요. 그걸 표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작가가 이런 의도로 표현했겠다. 이래서 표현론이 아니라 작가의 개인사가 써 있어야 돼요. 개인사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우리가 표현론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고인 못 빼. 자, 초장이 고인 못 빼라고 끝나는데 중장이 고인을 못 빼도 하고 그 끝말을 이었었죠. 또 여덩길 앞에 있네 하고 중장이 끝났고 다시 중장이 끝난 여덩길 앞에 있네를 종장해서 다시 여덩길 앞에 있는데 하고 이어받았어요. 이와 같이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이어서 다음을 진행하면 이를 우리가 연쇄법이라고 해요. 따라서 연쇄법을 썼다는 건 맞고 또 그 뒤에 고인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맞죠. 즉 여덩길 앞에 있고는 아니어고 어일이 우리가 여덩길 즉 여다라는 말은 가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가는 길이라는 얘기는 곧 바꿔 말하면 가는 길이라는 얘기는 학문의 길을 말해요. 즉 학문의 길이 앞에 있으니 내가 그 길을 따르지 않겠는가 하고 즉 학문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얘기죠. 다음 2번 문답법을 썼다고 그랬고 대조법을 썼다고 그랬어요. 문답법이라는 것은 묻고 답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대조법은 의미의 차이가 일어나는 거죠. 나를 봤더니 술은 어이하여 좋으니 누룩 섞을 타시고 국은 어이하여 좋으니 연매를 타시러라. 이 말은 뭐냐면 술은 어찌하면 좋은가? 바로 누룩을 섞는 데에 달렸고 국은 또 어찌하면 좋은가? 즉 소금을 얼마나 타느냐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이 음식 이 뜻을 알면 만수무강하리라. 그러니까 술과 그리고 국을 적절히 하면은 만수무강할 거다 이 말이죠. 여기 초장과 중장은 각각 술과 그리고 국을 들었는데 의미의 차이를 보인 건 아니죠. 의미의 차이를 보인 게 아니라 오히려 형식상의 유사함을 보여요. 그럴 때는 대조가 아니라 뭐예요? 대꾸죠. 대꾸법을 쓴 거고, 또 묻고 답한 게 아니죠. 술은 어찌하여 좋은가 하고 자문자답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묻고 누군가의 대답을 듣는 형태를 쓴 게 아니라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자문자답의 표현을 썼죠. 문답법과 자문자답은 달라요. 자문자답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즉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문답법은 상대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거예요. 따라서 문답법과 대조법을 썼다는 말이 틀렸죠. 이 글은 대꾸법을 써서, 자, 대꾸법은 문학에서 이런 시에서 형식의 유사함이 보일 때 이를 대꾸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조는 내용의 차이가 있을 때, 내용의 차이가 보일 때 대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초장과 중장은 대꾸를 이룬 것이지 대조를 이뤘다고 볼 수는 없죠. 자, 다음에 다에 보면 우레같이 소리나는 님을 번개같이 번뜩 만나서, 자, 우레같이 소리나는 님을 번개같이 만났다. 그래서 같이라는 이 구절이 반복됨으로써 리듬감을 주죠. 비같이 오락가락 구름같이 헤어하니 흉중에 바람같은 한숨이 안개 피듯 하여라 라고 해서, 즉 같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써서 운율감을 드러냈다.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주제는 뭐겠어요? 당연히 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죠. 그리고 또한 다에서는 번개같이 번뜩 만나라고 했고, 비같이 오락가락이라고 했고, 바람같은 한숨이라고 해서, 즉 동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도 보이고 있다. 동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죠. 다음에 라에 하하허 한들 내 우음이 정우음인가, 즉 내가 하하허 하고 웃더라도 이 웃음이 정말 웃는 건 줄 아느냐. 하 어처없어서 늦게다가 글이 되게, 즉 어처없다 이 사투리인데 어이없다 이 말이죠. 어이없어서 웃는 거다. 정말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어이없어서 웃는 거다. 예를 들어 애가 시험 보고 와서 잘 봤다고, 오늘 시험 잘 봤어요 하고 들고 왔는데 40점이에요. 그럼 부모가 왜 이게 잘 본 거냐. 지난번에는 20점 맞았는데 2배로 올랐으니까 잘 본 거 아니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어서 웃겠죠. 글쎄요. 뭐 과락인 건 20점이나 40점이나 똑같은데 본인 입장에서는 2배로 올랐다고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어 웃을 때, 즉 그런 상황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날리는 상황이에요. 번님네 웃디들 말구려 악이 깨어지리라. 즉 벗들이여 그만 웃어라 이거야. 그러다가 아귀가 깨어질라. 즉 턱이 빠질지 모르겠다. 따라서 아주 불편한 거죠. 상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고 냉소적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따라 웃기는 웃는데 지금 웃을 마음이 아닌 거지. 웃을 마음이 아닌데 즉 웃을 일도 아닌데 상대들이 웃고 있으니까 이를 웃으면서 내가 지금 웃는 게 아니다. 그리고 벗들여 그만 웃어라. 그러다가 너 턱 빠지겠다. 이렇게 냉소를 날리는 겁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죠. 자, 11번은 문맥적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문맥적 의미. 그래서 살다라는 말을 이제 사전에서 찾았더니 4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에 맞춰서 예문을 써본 거예요. 먼저 1번 장기에서 포가 죽고 차만 살았다 이럴 때 경기나 놀이에서 상대에게 잡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한다. 맞죠? 2번 그는 벼슬을 살기 싫어 속세를 버렸다. 이때 벼슬을 살다라는 말은 어떤 직분을 또는 어떤 신분의 생활을 한다. 맞고 디귿의 옷에 풀기가 아직 살아있다. 옷이 아직 빳빳하게 풀기가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이는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곧 의식이 생생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정답은 3번. 그렇게 세게 부딪혔는데도 시계가 살아있다. 즉 이때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예문은 3번이죠. 12번에는 진행자의 말하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자, 지문은 길지만 질문 자체가 진행자의 시각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행자의 말만 보자고요. 1번의 첫 번째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해 홍아무개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즉 오늘 인터뷰할 내용을 소개했죠. 오늘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요? 하고 상대에게 아는 것을 설명해 달라고 질문했죠. 그 다음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가요?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즉 상대방의 말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를 진입하다 보니 전체 운전자 중에서 고령 운전자에 해당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이 알아들은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리고 인터뷰어의 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무작정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만 할 수는 없을 테고 뭔가 보완책이 있나요? 즉 그 제도에 대해 보완책은 뭐가 없는가 하고 또 궁금한 걸 물었죠. 그 다음 맨 끝에 보면 그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고령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할 듯합니다 하고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대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번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며 틀렸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지적한 게 아니라 궁금한 것들을 물어서 상대방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유도했죠. 정답은 1번.
다음 13번으로 가죠. 자, 글의 제목을 물었습니다. 글의 제목은 곧 글의 주제고 가장 핵심어를 찾아야 하는데 그 글의 가장 핵심어 주제는 앞에 있습니다. 반드시 문단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부분을 읽을 때 일단 관심을 갖고 봐야죠.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명백히 모순되는 두 개의 견해를 취했다. 그들은 인간의 위치를 자연계 안에서 해명하려고 애썼다. 역사적 법칙이란 것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다른 한편 그들은 진보를 믿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끊임없는 어떤 목적을 향해 전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던 것일까? 지금 뭘 다루고 있냐면 진보에 대한 또 진화에 대한, 이 진화와 진보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살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도 즉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견해가 있다 하고 견해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진보, 진화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완전하게 글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핵심어가 제목에 써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이 글의 주된 핵심어는 진보, 그리고 진화, 그리고 견해, 이런 단어들이고, 이 단어가 다 제시되고 있는 건 4번이죠. 그래서 진보와 진화에 대한 견해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4번하고 15번은 14번하고 15번은 소설을 이용한 상황 판단을 묻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그 주어진 장면을 이해하는지, 얼마나 빨리 그 상황을 이해하는지를 질문한 거죠. 먼저 첫 번째 작품은 사시남정기, 고전 소설이죠. 숙종 때 김만중이 숙종이 인현왕후를 내쫓고 장희빈에게 빠져 있는 것을 풍자했다고도 일컬어지는 가정 소설입니다. 사시남정기라는 가정 소설을 이야기했고, 자, 두 번째 작품은 달아지는 살들, 이호철의 작품인데, 제목이 달아지는 살들, 그러니까 무슨 에로 비디오 같은 그런 제목인데 내용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전후문학의 전쟁 직후에 그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전쟁이 끝난 후에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장인물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빵당 하고 뭐 보일러를 고쳐도 이 전쟁을 겪은 사람에게는 그게 포소리로 들리는 거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 한번 후유증을 앓는 사람은 그 옆에서 뭐 끼익 이런 소리만 나도 금방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두려움에 빠진다고 해요. 우리가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총알과 포소리가 요란한 그런 시기를 겪었던 사람에게 어떤 그런 소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이 소설은 형상화했어요. 자, 그럼 14번을 먼저 보면 다음 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적절한 거. 지금 두 사람의 대화를 다뤘죠. 유소사와 사씨의 대화를 다뤘어요. 유소사는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고 사씨는 며느리가 될 사람으로 서로 지금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며느리가 될 사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며느리감으로 적절한지. 그래서 질문을 던졌죠. 신부가 이제 내 집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너는 남편을 돕겠느냐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사씨가 첩이 일찍 아비를 여의고 자모의 사랑을 입사와 본래 배운 건 없으니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치 못하옵거니와. 내가 배운 게 없어.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하겠다라는 건 겸양의 표현이죠. 즉 정말 배운 게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겸양. 대답을 하기 전에 겸양의 표현을 보인 거예요. 겸손하게 표현했다 이 말이지. 어미가 첩을 보낼 때 중문에 임하여 경계하여 말씀하기를 반드시 공경하며 반드시 경계하여 남편을 어기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이 경경하여 귓가에 있나이다. 뚜렷하게 이 말이 귓가에 남았다. 그러니까 너 네 남편을 어찌 대할 거냐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해준 말씀을 대답을 한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 유소사가 남편의 뜻을 어기지 않겠다면 장부가 비록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순종하겠느냐. 즉 뭐라고 질문했냐면 네가 지금 지아비의 뜻을 어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아비가 잘못된 짓을 해도 그 뜻을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사씨가 말하기를 그런 말이 아니오라. 부부의 도 오륜을 겸했으니 즉 부부간의 관계도 역시 오륜을 담고 있으니 나라에 가난한 신하가 있고 아비에게 가난한 자식이 있고 또 형제가 서로 권하고 부모가 즉 친구들끼리 서로 꾸짖는다 착하니 어찌 부부라고 간쟁치 않으려. 이 말은 뭐야? 부부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할 때에는 지적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자고로 장부 부인의 말을 관청하면 해로움이 있었고 유익함이 없으니 어찌 경계 아니하리이까. 즉 자고로 예로부터 장부가 그 아내 말을 편청하면 가려들으면 즉 아내 말을 다 듣지 않고 가려듣기를 하면 해로움이 있을 거다. 그러니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찌 내가 늘 조심하지 않겠느냐. 유소사가 모든 손님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나의 며느리는 가히 조대가에 비할 것이니 어찌 시속 여자가 미칠 바리요. 지금 무슨 말이야? 아주 며느리가 될 사람이 흡족한 거지. 이 시아버지 될 사람이 며느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아주 흡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는 정말 조대가를 뛰어넘을 그런 여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죠. 이해됐죠? 자, 1번. 사씨의 어머니는 딸이 남편에게 맞섰던 일을 비판하고 있다.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뭘 비판을 해. 그죠? 시집가는 딸에게 당부한 거지
시집가는 딸에게 당부의 말을 한 거지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무슨 그 남편에 대한 태도를 비판해요. 틀렸고 사씨는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걸 안타까워했다. 그게 아니라고 했지. 좀 전에 뭐라고 했어? 그건 겸양의 표현이야. 지금 사씨가 말하는 게 못 배운 여자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을 아주 신중하게 가려서 하고 있으므로 이는 못 배운 여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므로 겸양의 자세를 보인 것이지 그렇다고 자신이 못 배운 걸 한탄한 건 아닙니다. 3번 사씨는 부부의 예에 따라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답이죠. 즉 부부간의 관계도 오륜의 하나니까 아버지에게 간하는 자식이 있고 나라에 간하는 신하가 있고 그렇듯이 친구 간에도 서로 꾸짖을 건 꾸짖듯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꾸짖겠다라는 걸 이야기했죠. 정답은 3번. 4번 유소사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통해 효성이 지극한 사씨의 모습에 흡족해하고 있다. 자, 유소사가 며느리와의 대화를 통해 사씨를 흡족해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효성이 지긋하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뭐야? 똑똑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지. 그렇죠? 묻는 말에 똑똑하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똑똑해 보여서 아주 영리해 보여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효성이 지극하다고 해서 칭찬한 건 아니죠. 그 다음 15번 다음 글에서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달아지는 살들이라는 소설에서 소리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데요. 이 소리가 바로 전쟁의 후유증을 가장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제재입니다. 1번 서늘한 소리는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다. 첫 단락에 보면 바깥은 어둡고 뜰 변두리에 늙은 나무들을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를 냈다. 이때 이 서늘한 소리는 바람 소리가 서늘한 소리를 냈다고 했으니까 소설에서 이런 자연적 배경은 그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죠. 예를 들어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하면 뭔가 아직 구체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소설에서의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고 이렇게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은 이 소설에서 앞으로도 즉 사건 전개가 뭔가 심상치 않을 것임을 그리고 다소 좀 불길할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즉 소설에서 자연적 배경은 대체로 소설에 현장감을 주고 그리고 분위기를 조성해요. 현장감을 주고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 서늘한 바람이 음울한 분위기를 뭔가 우울한 분위기를 예측하게 하죠. 2번 꽝당 꽝당 하는 소리가 인물의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촉발한다. 윗글에 보면 처음에는 꽝당 꽝당 하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오면서 간헐적이라는 것은 중간중간 끊기는 것. 간헐적이라는 말은 이따금 끊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처음에는 신경을 자극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저 소리의 요운에 흔들린다고 했고, 나중에는 천장에 비수가 잠겨 있다라고 했으니까 차츰 꽝당꽝당 하는 소리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등장하게 인물에게는 들리는 거죠. 3번 단조로운 소리는 반복적으로 드러나므로 모종의 의미가 부여된다. 그렇죠. 어떤 소리가 반복해서 소설에서 묘사된다면 의미가 있겠죠. 의미 없는 걸 그렇게 반복하며 강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여기 꽝당꽝당 하는 소리를 반복했다는 것은 서술가가 본인이 아는 어떤 세계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 등장인물들이 전쟁의 상처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 이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지. 자, 4번에 소리의 여우는 단선적 구성에 영향을 주어. 이 말도 틀렸고, 단선적 구성이라 하는 말은 시간적 순서에 따른 것, 그리고 중심 사건이 하나인 것. 단선적 구성은 시간적 구성, 순서에 따랐다는 것이고 중심 사건이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등 해소, 아직 갈등도 안 나왔어요. 그냥 이 부분은 이 소설의 발단 부분으로 아직 인물도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건도 눈에 띄지 않고, 그러므로 선택지 4번은 앞뒤가 다 엉터리입니다. 앞뒤가 다 잘못된 설명을 가하고 있죠. 정답은 4번. 16번은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를 보고 영화 평을 쓴 거죠. 일 포스티노는 다 봐봤나? 아마 별로 본 친구가 없을 겁니다. 이게요, 네루다라는 시인과 그리고 거기 우편 배달보였던 마리오의 이야기인데, 이 두 사람이 네루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조그마한 섬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유일하게 네루다에게 소식을 전해줬던 그 우편 배달부와의 우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자, 여기서 등장인물 마리오는 자기가 존경에 맞지 않는 시인 네루다가 자기 고향에 왔다는 것에 대해 무한히 영광으로 여기고 그에게 자기가 편지를 가져다 주면서 차츰 이 마을에 살 때까지는 비서처럼 그렇게 자신을 부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리오 역시 워낙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는 연애가 잘 안 풀릴 때마다 여자친구하고 다툴 때마다 이 네루다에게 가서 상담하고 그리고 조언을 얻고 이러는 입장입니다. 자, 1번의 영화 일 포스트노는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서와도 같다. 자, 이걸 맨 앞에 보면 이 필자가 왜 일 포스트노를 3번씩이나 봤는지, 그건 일 포스트노가 문학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2번 영화 일 포스티노의 인물들은 문학적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알고 있다. 자, 마리오는 제대로 문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즉 네루다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로 치면은 저쪽 동해에 아주 낯선 어촌 마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의 문학적 훈련은 안 돼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그 문학성의 은유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 이건 틀린 설명이죠.
정답은 2번. 시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 1포스트를 참고할 만하다. 그렇죠. 필자는 이 1포스트 영화를 그래서 수업 시간에 활용을 했다고 썼잖아요. 이 작품을 보다 보면 문학의 본질이 뭔지, 예술의 본질이 뭔지 이를 살펴볼 시간을 갖게 됐다는 얘기죠. 다음 4번. 문학의 미적 자질과 영화 1포스트의 미적 자질 사이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글에서 1포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문학의 본질은 은유다 하는 것을 느끼고 형상화했다고 여겼지만, 그렇다고 그 둘 사이에 소설과 영화라는 장르가 다른데 그 미학적 성질이 동일하다라고 보면 안 되죠. 4번도 틀린 겁니다. 자, 16번에 따라 정답은 2번. 17번.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한자성어 지금 하고 있는데, 한자성어는요 아는 게 나와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모르는 걸 만나면 넘기고, 괜히 모르는 걸 낑낑대지 말고 넘기고 아는 거로 답을 찾으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1번은 뭡니까? 1번은 어떻게 읽어? 여기 어려운 글자 하나도 없잖아요. 뭐라고 읽어요? 화조 월세. 꽃은 아침에 피고 월석, 밤에 달이 뜨고. 뭘 노래한 거야? 경치가 좋은 풍경을. 즉 경치가 좋은 때를 가리켜 화조월석이라고 해요. 경치가 좋은 때를 가리켜. 경치가 좋은 때를 가리켜 화조월석이라고 합니다. 자, 2번 뭐라고 읽어요? 위편 3절. 위편 3절. 뭐예요? 정독을 강조한 거죠.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읽었다는 얘기는 정독을 강조한 겁니다. 다음 3번에 천의 무봉. 천사의 옷은 꿰맨 흔적이 없다라는 뜻인데, 글자 그대로 하면 천의 무봉하면 천사의 옷은 꿰맨 흔적이 없다 이런 뜻인데, 주로 완벽한 작품을 평가할 때 써요. 그러니까 위의 지문에서 방랑시인 김삿갓의 시는 해학과 풍자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시든 단숨에 써내리는, 여기 무슨 시든 단숨에 써내려간다, 이와 관계 깊은 한자성어는 일필휘지. 이미 나왔죠? 이 일필휘지는 멈추지 않고 한 번에 글을 쓴다 이런 뜻입니다. 멈추지 않고 한 번에 글을 쓴다. 그러면 뒤에 가히 이것의 상태라서 이럴 때 이 뒤에 들어갈 말은 힌트가 어디 있어요? 바로 뒤에. 즉 일부러 꾸미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일부러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바로 천의 무봉이 답이 되겠죠. 자, 4번은 뭐라고 읽어요? 막무가내라고 있죠. 막무가내, 즉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 자, 18번. 이건 우리가 문제풀이반 때도 풀어봤는데요. 중요한 건
한자어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그 뜻과 연관된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유명세를 치르다. 이 유명세라는 건 뭐냐? 유명하니까 감수해야 될 불편이야. 예를 들어 유명하니까 어디 가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유명하니까 뭐 사인해 달라면 또 귀찮아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유명해서 치러야 될, 감수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유명이라는 한자는 틀리지 않는데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세금을 내듯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세력을 의미하는 힘력자가 오면 안 되고 벼와자가 와서 즉 유명세를 치르다 할 때는 세금 세자를 써야 됩니다. 유명세를 치르다 세금 세자를 써서 유명세를 치르다. 자, 나머지 복불복이다. 그리고 대증요법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고, 경위라는 것은 뭐야? 사건이 이어가는 정도. 그러니까 실사변이 들어있었죠. 18번의 정답은 1번. 자, 19번. 다음 글에서 추론한 바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 글에서 첫 단락에서는 한국 농업이 뒷방설이 신세로 전락했다고 우리 농업의 실태를 즉 비판적으로 썼어요. 산업화되고 고도화가 되어가면서 우리 농업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비판적인 신세가 됐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효율성만을 앞세우고 있고, 그리고 정주하는 민족, 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 멈춰있는 정주하는 민족일수록 농업이 기여하고 있다. 맞죠? 4번에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효용성을 드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의 부작용을 말한다가 아니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수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잠재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토대로, 즉 가지마 여기 있어. 프린트 앞에 눈부신 발전을 토대로 해서 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 다 풀었는데 지금 가져간 뭐하니? 자, 20번. 다음 글쓴이의 입장에 부합되는 거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은 첫 단락에서 효가 1차적인 인간관계라면 충은 2차적인 인간관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충과 효를 동일시하니까, 충과 효를 혼동하니까 이것이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곧 그런 잘못된 충과 효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례를 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곧 효를 충과 오해하게 되면 윗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는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은 자연에 의해 결정되고 이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죠. 이에 비해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의리에 의해 만난 것이니까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번 효는
일차적 인간관계다. 맞는데 그 앞에 봉건 가부장 사회에서 비롯한 게 아니에요. 효는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지 봉건제 하에서 일부러 나온 개념이 아니라고. 봉건제 하에서 일부러 나온 개념은 충이고 효는 자연스러운 관계로 등장한 거죠. 2번,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므로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했다. 신뢰에 기초한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은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고 아버지가 아닌가요? 자식을 믿지 못한다고 자식이 아니에요? 신뢰에 의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부모 자식은. 틀렸고,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게 유교적 윤리의 바탕이다. 이 얘기를 이 글은 하고 싶은 거예요. 즉 꼭 효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효를 해석하도록 끌고 갔던 게 바로 충의 문제고 봉건제 하에서의 효의 문제였다. 이 얘기를 지적한 거죠. 정답은 3번. 충의 도리를 다함으로 효의 도리를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인의 이치다. 우리가 충의 도리를 다하면서도 효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충을 이룬다고 해서 효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글쓴이 입장을 잘 반영한 건 3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방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